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어 영상광고학과 공병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주차 인터넷과 모바일 수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좀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인터넷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HTML5라고 하는 웹 문서 체제를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HTML5가 등장하게 된 기술적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모바일 디바이스 확산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소셜미디어들은 어떠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에서 소셜미디어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화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수업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HTML5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낯설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1969년 정도에 PC와 PC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터넷 기술이 개발됐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를 전후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문서, 그러니까 인터넷 문서를 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그것을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는 문서는 HTML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 형식을 있습니다. 하이퍼텍스트에 의한, 그러니까 문서와 문서가 서로 연결된 그 문서를 말하고요. ML이라고 하는 것은 마크업, 가로로 뭐 이렇게 태그가 붙여져 있는 그 문서 형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웹에서 볼 수 있는 문서는 그 되게 무수하게 많은 그런 태그 언어가 쌓여져 있어서 약간 프로그래밍 언어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그 HTML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적인 어떤 규약이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끄는 사람이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 중에 한 명으로 불리고 있는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여기서 보이시는 이분이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팀 버너스리라고, 이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을 좀 해두실 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그 인터넷의 표준들을, 그러니까 웹의 표준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그것을 HTML1, HTML2, HTML3 이런 식으로 버전을 달리하면서 발전해 왔고요. 지금 현재는 HTML 5번, 즉 HTML5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면 HTML5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지 그런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그 월드와이드 웹 또는 HTML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컴퓨터, PC에 기반한 인터넷이 주를 이루었죠. 하지만 그 1990년대 이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HTML5는 2004년 그 즈음부터 시작이 됐는데, 즉 그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러한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이제 마구 이제 출현하게 되면서 이러한 다양한, 굉장히 그 인터넷을 쓰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는 형식을 찾으면서 HTML5가 그 기능을 충족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HTML의 그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거나 정리하는 쪽을 W30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1914년이네요. 2014년에 HTML5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그 HTML이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통일된 표준안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애플, MS,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이런 HTML5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은 사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그 퍼지게 되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점을 비롯해서 이러한 그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이런 소셜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는 그 일반 PC든 어떤 PC든 간에 그 다음에 태블릿 PC든 스마트폰이든 이러한 다양한 디바이스에 사용하기가 편리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적으로 창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기반에는 HTML이라고 하는 그 웹의 문서 형식이 이러한 체계에 맞게끔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HTML5를 웹의 진화의 하나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이런 HTML5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대표적인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러한 그 웹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사람들은 어때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인터넷을 사용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과 최적화된 형태로 항상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컴퓨터나 PC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자리에 놓여져 있죠. 물론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는 것은 자꾸 옮겨 다니면서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PC는 이동성이 좀 적은 그러한 인터넷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항상 사람들이 언제 어떤 때든지 가서 쥐고 다니죠. 길거리를 가든 도서관을 가든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비행기를 타든 뭐 어디 여행을 가든지 간에 항상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것에 맞는 그러면 이것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의 언제나 그 카카오톡을 사용하라고 있죠. 그런 특성이 웹 HTML5라고 하는 것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기반해서 이것이 그 기능을 정착하게 됐다. 그 시점이 2014년 즈음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HTML5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과 다른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여러 몇 가지 자세한 사항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HTML5는 시멘틱 웹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시멘틱이라는 맛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문서라고 봤을 때는 그 문서 안에는 제목도 있고, 그렇죠? 제목도 있고, 글씨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뭐 이러한 다양한 개체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HTML 4번 이전까지는 그러한 문서의 그런 구성적인 어떤 의미를 전혀 담을 수가 없었는데 HTML5에서는 이러한 HTML의 좀 의미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것을 시멘틱 웹 또는 뭐 온톨리지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용어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 구조 단위로 매겨진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구조라는 것은 단순히 말 뜻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음악인지 영상인지 그림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여기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게끔 되는 인터넷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우리가 인터넷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영역 중에 하나는 크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메일이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래 1990년대에서 2000년 초반기까지는 이메일이라는 것을 내 PC에다가 저장해 두고 쓰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됐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또는 구글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내 PC에다 보관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사이트에서 그걸 가지고 있죠. 네이버 메일도 그렇고 구글 메일도 다음 메일도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서버 컴퓨터라는 게 존재해서 그 안에다가 내가 저장을 해두고 필요한 것만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용되는 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처음에 무료로 10기가인가까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파일 같은 걸 담아 놓다가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랑 그 연동을 시키는 어떤 설정을 해두면, 제가 집에서 PC에서 작업을 하던 것들이 저장을 하면 자동적으로 구글에 업데이트된 게 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나 뭐 선생님 같은 경우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도 그걸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랑 그런 서버 컴퓨터랑 집에 있는 컴퓨터에 서로가 작업을 했던 것이 항상 연동이 되게끔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작업 방식이 그런 클라우드뿐 아니라 굉장히 많이 퍼졌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방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넷플릭스에다 두고 필요한 것만 그냥 재생시켜서 보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내가 어디까지 봤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찜해놓은 정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정보라든가 뭐 이러한 온갖 정보들이 그 안에 넷플릭스 안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서비스, 저장 공간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컴퓨터 사용 방식이 기존에 소유하는 데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것과 매우 연관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회사나 집, 도서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서로 연동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 방법들이 광범하게 퍼진 이유는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이 고정된 자리에서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죠. 끝없이 돌아다니면서 끝없이 컴퓨팅을 하기를 원해요.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스마트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스마트폰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고 가면, 스마트폰은 애초에 전화를 걸어서 통신하는 그러한 디바이스에서부터 시작됐죠. 가져다니면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컴퓨터에 다양한 기능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기능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소셜미디어 기능도 있겠고, 그것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죠. 근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동성 있게 어디를 돌아다니면서도 끝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단가 저장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하드웨어나 나만의 저장 공간에다 저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버나 어떤 서버에 존재하는 플랫폼에 기반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방식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고, 그걸 구름 속의 컴퓨터 작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에 의해서 뭐 스마트 TV, 뭐 이런 밴드, 태블릿 PC,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노트북에서의 작업, 또 스마트폰, 이런 작업들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 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소유에서 서비스로의 컴퓨팅 개념의 변화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다가 다 통째로 설치하는 방식보다는 내 컴퓨터에도 설치하기도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기능을 제공해주는 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갈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소프트웨어를 내가 샀다는 건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보다는 내 PC에다가 그거를 저장해주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저장을 함으로써 나는 소유라기보다는 서비스 사용 쪽으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변화는 사실 이러한 그 컴퓨팅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요즘에는 뭐 이제 공기청정기, 냉장고, 침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임대해서 많이 쓰죠. 뭐 자동차도 임대해 쓰고,
심지어는 숙소도 임대해서 막 쓰러반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니까 점점 사회적인 트렌드가 뭔가를 소유한다기보다도 그걸 서비스로서 사용한다라는 측면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크라우드 서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이와 같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런 이것을 저는 인터넷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현재 2020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4산업혁명 환경 하에서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쭉 그 역사적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1969년에 인터넷이 탄생됐죠.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던 팀에 의해서 인터넷 기술이 개발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걸 인터넷이라고 봐야 되나? 라고 해야 될 정도로 되게 기능이란 것은 되게 미약한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되긴 했지만 1989년 정도에 팀 버너스리 박사가 월드와이드 웹은 어떤 인터넷 문서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하이퍼텍스트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HTML이라는 방식과 웹브라우저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게 1989년이죠. 자, 그 다음에 1991년 정도에 이러한 걸 통해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하이퍼텍스트를 서로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HTML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시기쯤 1991년 즈음에 마크 와이저라는 어떤 세계적인 학자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이론화를 했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는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마크 와이저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모든 컴퓨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작아지면서 우리의 주변에 언제나 편지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처음으로 마련한 분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93년쯤에 모자이크 브라우저라는 게 나옵니다. 앞서서도 브라우저가 있었지만 이렇게 좀 대중화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된 거는 이때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94년 즈음에 HTML 초안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HTML 1,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런 HTML만으로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 체계가 등장을 했고요. 이것은 HTML 웹페이지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우리가 여지껏 보아온 인터넷에서 많은 어떤 멀티미디어 기능이라든가 어떤 솔루션 기능들이 여기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95년 즈음에 인터넷 웹브라우저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크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도 2006년쯤에 개발이 됐고요. 구글 크롬이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 이건 구글 크롬은 브라우저 치고도 약간 다른 측면이 많아요. 되게 다양한 그런 이 플러그인 같은 걸 통해서 되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서 석권하게 됐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2006년 정도에 어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이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 하지만 사물 인터넷이 본격화된 것은 한 2010년 10년 전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0년이 넘어서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 HTML5가 발표가 돼요. 그럼으로써 이것이 이제 5세대 이동통신에 걸맞은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야기냐? 자, 플랫폼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기차 플랫폼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어떤 플랫폼 안에 다양한 여러 집단들이 그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플랫폼 안에 포함된 다른 사람들도 이익을 보거나 좀 더 어떤 지식을, 습득된 지식을 좀 나눠 갖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셜미디어는 개방, 참여, 공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인터넷의 기본 정신하고도 같은 거였어요. 그렇지만 소셜미디어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확대가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대다의 얽히고 설킨 관계. 기존에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이런 것들이 일대다의 선형적인 관계라면 소셜미디어는 되게 다대다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소셜미디어는 근데 또 하나 특징으로 마저 얘기할 것은 콘텐츠 창작이 엄청 활발해짐으로써 새로운 그 콘텐츠 창작의 민주화, 콘텐츠 창작의 대중화, 개방화 이런 것을 촉진시킨 결정적인 계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셜미디어가 지니는 특징을 몇 가지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모든 소셜미디어들은 다음과 같이 한 5개 정도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 소셜미디어의 대부분의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기존의 그 현실 세계에서의 오프라인의 그 사회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필. 사용자 프로필은 본인의 어떤 그 간략 정보를 내보이는 그런 방식인데 일부 나라에서는 그거 자체를 뭐 불가능하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필을 보고 또 사람이 팔로우를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또 연결된 사용자 목록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거나 나랑 친구 관계를 맺은 사용자들의 목록이 존재해요. 그럼으로써 하나의 나 중심의 어떤 커뮤니티가 광범하게 형성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콘텐츠를 자꾸 공유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것 또는 남이 만든 것들을 갖다 공유하는 그런 고유한 특징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5가지 정도가 소셜미디어가 지닌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사실 이제 소셜미디어를 구분하는 것도 약간 주관성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몇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그러면 블로그는 뭐죠? 개인 미디어죠.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이제 계속 자기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연재식으로 자기 개인 미디어로서 활용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로는 채팅, 메일,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여기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에 속한다고 해서 딴 데 속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들을 아시고 마이크로 블로깅이라는 것은 한두 문장의 짧은 단문으로 하는 것. 트위터나 미투데이가 전형적이죠. 자, 근데 프로필 SNS는 뭐냐면 사용자 정보 특정 사용자나 분야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자신의 프로필을 공개해서 하는 방식 이런 것을 메인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프로필은 어느 소셜미디어든지 어느 정도로 해도 조금이라도 막 하기가 어떤 데는 많이 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카카오 스토리도 많이 하는 거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그래서 프로필 소셜미디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니면 특정한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기서도 유튜브, 텀블러, 핀터레스트. 텀블러는 사진, 핀터레스트는 모은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이걸 버티컬 소셜미디어 이렇게 해서 통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협업 소셜미디어가 있어요. 이건 공동 창작입이나 협업을 위한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소셜미디어로서 링크나우, 링크드인, 비즈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만을 좀 이렇게 좀 따로 추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에 소셜미디어가 언제쯤 등장하냐면 쭉 지나서 이러한 그 위키피디아, 링크드인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유튜브, 뭐 텀블러 뭐 이런 것들도 요 시점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거는 요 즈음이거든요. 1995년 정도의 즈음이지만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갈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되고 지금은 엄청 많죠.
자, 구글 크롬의 브라우저, 그 다음에 시나웨이버 같은 경우도 있고, 핀터레스트나 인터넷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요 즈음에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7년 정도에 좀 주의할 만한 것은 구글, 애플이 이제 AI 퍼스트 전략, 즉 인공지능을 우선적으로 하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주목해 볼 만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HTML5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의 발전 관계에서, 즉 웹의 진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산물이다. 그리고 HTML5가 나온 것은 기존 홈페이지라는 인터넷이 새로운 어떤 변화를 흡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즉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컴퓨터로의 진화,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뭐 소셜미디어든 아니 메일 서비스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도 자체도 계속, 이건 이 미디어의 변화라든가 음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될 수 있는, 그러면 전혀 지금 나오지 않은 새로운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수업은 지금 제가 좀 빨리 수업을 진행을 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